서울 서초갑의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 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첫 질문 돌발 퀴즈입니다. 올해 우리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날이 모두 며칠쯤 될까요? 한 달? 오늘 법안 통과시키시다가 오신 거죠? 네. 그죠? 법안 처리하다가 잠깐 정해되는 본회의에서요? 틈을 타서 왔습니다. 네. 한 달 정도, 30일 정도 될 것이다. 3일. 3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니, 내에 계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회의는 매일 열리는데 그 네. 회의 중에 본회의에 법안 처리한 어느 날이 날 본회의에 법안 처리를 했는지 그 매일 열리는 회의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예. 오늘 포함 닷새입니다. 3월 13일. 아니, 적으니까 날짜가 며칠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 아니겠어요? 네. 3월 13일, 28일, 4월 5일, 8월 2일 그리고 오늘. 올해가 제가 좀, 맞췄네요. 올해가 네. 좀 심하네요. 뭐 대충은 맞죠. 네. 네. 예년에 비하면 올해가 더 굉장히 심하죠. 좀 왜냐하면 심한 이제 거죠. 패트다 뭐다 해가지고 네. 국회가 아예 파행을 거듭한 게 꽤 길잖아요. 네. 국회 자체가 안 열린 안 적이 열렸죠. 4, 적이 5, 많으니까. 6, 7 다 네. 안 열렸죠. 8까지. 네, 국회가 매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리 국회가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하네요. 그래도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국회가 오늘 160여 개 법안을 뚝딱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제가 아까 한 40개쯤 됐을 때 네. 이제 정회가 마침 정해가 됐어요. 돼서 예. 다행입니다. 네. 네. 고교 무상교육은 이제 고3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저건 아마 이제 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뭐 문제 있는데 예, 군복무 20년 이상 군복무를 한 군 네. 출신도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일 거예요. 네. 또 P2P 금융법 이거는 이제 규율 체계 네.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P2P 대출이 대부업이었잖아요. 예, 이게 근데 이제 이제 그걸- P2P 법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규제의 틀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P2P라는 대출업이 이제 제도에 올라온 겁니까? 제도화가 좀 더 되는 거죠. 좀 더 된다. 예. 좀 네. 더 기준을 강화하면서 강화하는 거죠. 네. 예.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자기 자본 5억 이상 네. 오면 네 그런 거고 하나만 더 음지에 보면 있던 네. 거를 좀 양지에 올려서 제대로 규제도 하고 그러자 이런 거죠.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면서 네, 네. 하나만 더 보면 법안 다시 보여주시죠. 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이거는 성범죄 신고자를 신고자를 확대하는 건데 네. 체육단체장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 이런 식으로 워낙 최근에 이제 체육 관련한 협회에서 성추행이나 뭐 빙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이런 게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코치나 네. 단체장 관련 종사자 이런 다 분들이 들어갑니다. 거기 무슨 성범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신고 안 하면 자기가 모른 척하고 자기가 덮어버리거나 해도 신고 안 그분에게도 한 것 자체가 처벌된다. 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네. 체육계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이런 민생 법안들이 오늘 무더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저는 이게 빨리 통과돼서 네.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지켜지다가 네. 드디어 이제 실현되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들 한꺼번에 하면 돈이 좀 모자라니 2, 3학년을 먼저 하고 나중에 확대하자. 이게 이제 원래 민주당이 제안한 본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표결이 되려 그러는데 이제 자한당이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하려면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자. 근데 이제 원안에 대해서 다른 안을 올리려면 수정안이라는 이름을 올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리겠다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수정안 준비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결하는 순간에 수정안 준비가 안 됐다고 이제 부의장이 사의를 보다가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할 테니까 시간 갖고 준비해라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반발한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그냥 원안만 표결하는 거지 왜 네. 준비 안 된 수정안을 기다려주냐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아니 되라는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되면 버스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지금 잡고 손님들한테 고치자고 지금 하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제가 궁금한 승객들은 건 불편하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법안을 160개나 처리하면 네. 정말 사실은 그 해당되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법들이잖아요. 근데 입법부의 의원님들이 저렇게 하루에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저렇게 160개나 처리를 하면 그 법이 뭔지 알고는 이거 찬성하는 건지 누르는 건지.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고 네. 그냥 동료 의원들이 또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잘했겠거니 하고 이제 찬반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상임위에서 많고 잘 처리해서 올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니
소관 상임위는 제대로 알겠지만, 네. 근데 이제 또 그 법의 핵심 요약을 국회 직원들이 다 이제 프린트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렇죠. 상임위가 지금 벌써 25개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자 전문성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모든 10,000개가 넘는 법을 다 전문성을 갖고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각자 업무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이게 본회의 처리되는 날은 하루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달씩 5가지 관문을 거치면서 계속 심사하고 네. 통과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상임위가 아닌 자기 담당이 아닌 다른 데서 온 거는 모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도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전제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강의 요약만 읽어보고 찬성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좀 이건 비화기는 한데 법사위가 일을 굉장히 늦게 하면 저기 병목 현상이 생겨요. 네. 근데 법사위가 통과시켜줘야 저 본회의로 오니까. 오는데. 네. 그래서 법사위가 마지막에 이걸 일을 다 못해가지고 의원들은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에 법사위가 막 통과시켜서 국회로 보낼 때는 어떤 때는 화면에 뜨기도 전에 그냥 올라와서 화면에 뜬 걸 봐야 우리가 뭐가 그렇죠. 장단점인지 뭐에 주요 대한 내용인지 부분 법률 예, 개정안. 그리고 이제 네.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있었던 쟁점이 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화면이 뜨기 전에 그냥 표결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세상에 가끔. 네. 가끔 있긴 있어요. 네, 가끔이지만 네. 없다고 말은 못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두 분이 보시기에 오늘 이제 160여 개 법안이나 자막이 나가네요. 법안 처리율 28%. 어떤 기사 보니까 아직도 계류돼 있는 법안이 상임위 뭐 이런 데서 계류돼 있는 법안이 16,000여 건이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안 고치는 게 더 좋은 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원들 보시기에 예를 들어 직접 발의하신 게 있다든지 이런 법안 예를 들면 저는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이거 지금 다들 많이 걱정들 하시고 시장이 요동을 치잖아요. 네. 국민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법인데 이건 원래 국회를 만든 취지가 네.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는 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법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법으로 하면 국회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싫어하셔서 그냥 대통령이 방망이 치고 끝나는 시행령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국회의 못하도록.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재산권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는 반드시 법률로 개정하라. 이걸 제가 법을 발의했는데도 다루지를 않죠. 민주당은 반대하니까. 상임위 있군요. 통과도 네. 안 됐어요. 아이프 캐리더네. 네. 아니 서초구에 논의를 안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서 혹시 주민들 의견을 그럼요. 반영하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우리 주민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재건축 주민들이 재건축 주민들이 재건축, 네. 재개발 다. 알겠습니다. 또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또 네. 정 의원님 혹시 아니 이해운 의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보셔요. 19대 때도 계속 그 안행에서 노력하고 지금 행안위에서 이제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소방지 국가직화. 참 네. 그거 그 참 좀 어렵죠. 근데 왜 네.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여야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참 근데- 통과 안 돼요. 네. 이해운 의원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19대 때 이걸 몇 년 동안 이걸 끌어안고 하려다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자동 폐기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재정 의원이 중심이 돼서 근데 시도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야당이 들어놓어서 반대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통과갈 때는 정부가 그냥 립 서비스만 하려고 그런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재정 의원 여당이 얘기 들어보면 그건 들어놓는 아니야. 법안도 지금 네. 야당이 들어놓는 법안도 여당이 밀어붙이는 건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이제 공청회도 하고 심포지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예산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많게는 1년에 그때 당시에 계산해 봤을 때 8천억 정도. 근데 국가 뭐 500조에 뭐 8천억은 지금 500 적게 드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514조나 되는 예산에 네. 8천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죠. 아이, 크다면 큰 돈이죠. 아니요, 네. 근데 일자리 보면 어이없는 일자리 8천억씩 넣는 거 이거 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네. 본회의에 안 올라갔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고 강한옥 여사 어머니의 발인이 있었고, 네 아침에 장례 미사가 있었고,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절제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의원분들, 정치인분들, 시민들도 성당 앞에서 장례 빈소가 마련된 성당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그런 조화들도 여기는 이제 종단 대표자분들은 조문을 받았고요. 네, 야당 지도자들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례미사도 성당에서 천주교 신자 일반 시민들은 또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장남이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그 일부러 저 화면을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죠. 조문하는 장면이죠. 네. 네, 조문. 참 근데 어머니는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물 주고 가시네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어쨌든 누군가 상을 당하면 다 마음이 이렇게 그럼요. 따뜻하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 주고 가시는 어머니 같아요. 가실 때까지. 네. 저는 이번 장례를 보면서 네. 사회 지도층의 장례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의 모범을 좀 보이셨다. 네. 그래서 어머니 자체도 겸손, 절제, 또 소탈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머님의 그 가르침을 좀 몸소 실천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어머니지만 그래도 한 어머니의 한 아들로서의 정서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좀 느끼고 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조전을 보내왔고 아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어제 판문점 가서 받아와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 같고요. 빈소에 전달한 것 같고 직접 전달한 것 같고 오늘 2시쯤 엠바고가 풀려서 기사화가 됐고요. 네.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도 조문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아픈데 잘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문 대통령은 뭐 이런저런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네. 저는 홍문종 의원도 얘기를 잘 했고 네. 또 문 대통령도 잘 응대를 하셨다. 당연히 홍문종 의원 입장으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군다나 또 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픔을 공감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문종 의원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문상 가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장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보다 문상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같은 얘기라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보기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언제 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회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저것이 사면 요구라든가 이런 거라면 좀 옳지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네. 인간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는 할수 것은 있다.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교섭단체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20석 이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박근혜 대통령 성정상 황교안 대표를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인일 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구도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매우 불리해지거나 표가 나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네. 이제는 그런 거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왔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나름 이제 소신 있는 선택을 하시리라고 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기를 희망하실 텐데 네.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본인 어떻게 보면 직계, 돌격대 그런 세력을 확보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네. 범보수의 직결보다는 당연히 자기 직계,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줄 사람, 자기 의중을 알아서 제대로 대변해주고 네. 자기를 위해서 돌격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렇게 감옥까지 간 마당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일 것이고 네, 제가 아니, 봤을 물론이죠. 때는 네. 그다지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으나 다만 이제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층한테는 일정하게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 골치 아픈 건 사실이죠. 비례 만약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뭐 개정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은 몇 석?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로는 힘들 수 네. 있겠으나 비례로는 좀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보다 더? 비슷하지 여섯 않을까 석. 이런 생각이 좀 그 들긴 정도는 해요. 갈 저는 것이다. 그 정도는 가지 그렇게 않는다고 쉽지 보는데 않다. 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상당히 몰표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별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결국은 이제 네. 종합하면 정의당보다는 저는 높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어머니가 끝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역할을 아들에게 해주시고 갔다고 이런 해석도 하셨는데 모친 상이 영향을 줬을까요? 리얼미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확하게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고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평가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 문제가 있게 한 2달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딛고 올라섰고요. 정당도 있습니까? 정당 평가를 보면 민주당도 조금 떨어졌고 자유한국당도 조금 떨어졌고요. 네, 바른미래 이게 다 떨어졌네요. 무당층이 늘었군요. 네. 네, 왜 어떻게 다 떨어지죠? 정의당이 약간 올랐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저게 어제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모친상 당한 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건 떠나서 저는 네. 이제 희망 섞인 바람으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에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퇴임할 때 50% 이상 지지를 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도 50% 이상으로 퇴임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했지만 당시 이제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분들이 대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양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48% 그리고 민주당의 40% 요 차이는 어떤 거냐면 당으로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지지할 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패턴은 아마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조만간 50%도 다시 재돌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조국 전 장관의 그 하향세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건 끝났다. 예. 그 고행길은 끝났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장례식 때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소탈하고 또 이제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어머니인 줄을 의사들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옆방에 있던 분들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기, 공감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 이전의 대통령과 비교 평가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사태로 실망하고 분노했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평가로 네. 돌아서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은 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금을 잘 했어요.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는 걸로.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은 할 일은 없는데 상대 진영이 이제 실축을 해주면은 거꾸로 또 그 지지가 민주당 쪽으로 진보 진영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난 한 2주 동안에 자한당은 좀 실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창장? 예, 국민들이 조국을 퇴진시켰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끼리 상 주고 공천 가산점도 주고 네. 막 그 상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좀
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보면은 요 중간에 계시는 계층들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하지 누구를 영원히 밀어주고 우리는 끝까지 누구의 편이 되어주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자만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국회에서는 막 저희 당 의원들은 막 울부짖고 끌려나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그 당시 막 박수치고 그게 분노의 지점을 탁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것은 도저히 못 네. 참는다. 겸손해야 된다. 그거는 뭐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분명한 상승세를 탔다 했는데 어느 그 지점에서 뚫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건 뭐 더 지켜봐야겠는데. 인재 영입 관련해서도 밑그림이 있나요? 네, 밑그림 잠깐 보고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의 첫 번째 낯익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윤창현 교수 방금 왼쪽부터 보였고 오른쪽에 이진숙 기자 MBC. 네, 지금 일어나는 거는 경제학자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고요. 그 옆에 지금 이분은 김용하 교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위원님 연금 전문가시고. 네. 첫 번째 영입 평가를 하신다면, 근데 사실 이 질문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그냥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재 영입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리 갔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재 영입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전문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재 영입 1호치고는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중량감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큰 사람이 없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좀 타이밍이 묘하다. 그리고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천 심사위나 뭐 이런 게 꾸려지고 공천과 함께 이제 딱 영입을 발표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네.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공천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저렇게 되니까 저분들에게 뭘 주는 거지? 저분들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역할을 잘 모른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진보가 공정과 정의를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통 보수가 되려면 자유만이 아니라 가치가 네. 공정과 정의를 우리 보수의 가치로 하겠다면서 이럴 때 미스터 공정, 미세스 정의 이런 사람을 온 국민이 봐도 누구나 공정과 정의로 대변되는 분들 딱 영입해 오면 지금은 공정이 거의 진보의 가치였어요, 그죠? 최근에 그랬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요즘 많이 최근에 흔들렸죠. 네. 조국 사태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이럴 때 빨리 그 가치를 보수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공정과 정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대거 영입을 했더라면 대거 아니라도 하나만이라도 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지 공정 않았을까. 정의는 상품권 돌리면서 끝났어요 또. 표창장. 너무 아쉬워요. 네. 그리고 저기 박지원 의원이 그 행사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다. 이렇게. 야당 복은 있다. 아니 저기 이제 윤창현 아까 김용하 교수 네. 얘기하셨는데 전 뭐 경제과 선배고 저 같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둘 다 너무 가깝죠. 네. 훌륭한 분인데 네. 문제는 십수년 동안에 저 당에 사실상 당원처럼 당의 정책통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당의 행사했을 새로울 게 때마다,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당의 행사할 때마다 그리고 대선 캠프마다. 네. 근데 저렇게 하면 영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네. 보수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영입의 효과가 크지요. 아주 예리하셨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네. 정말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를 고소하겠다 화가 많이 났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심상정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나 원내대표가 터무니없다고 한 심상정 대표의 발언 들어볼까요? 네. 의원 셉이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에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한 것입니다 해버리죠. 네, 합의를 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나머지 발언도 들어볼까요?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말을 주워 담을 생각도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라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아마 누구 말이 맞아요? 고소는 하겠죠.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12월에 없지만 이제 원내대표 합의안 나온 건 있어요. 합의 네. 안에는 그 얘기 없습니다. 검토한다고 있죠. 그 정확하게 합의안 이렇게 돼 잠깐- 있어요. 예.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따른다. 네. 이게 돼 있어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렇게 근데 보시면 이제 돼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은 합의문은 저렇게 썼지만 현재 네. 합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누구 말이 합의에 맞는지 따른다 모르죠. 했는데 그 합의를 모르니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네. 네. 정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그때 5당 합의 나왔을 때 주로 뭐 검토한다. 이게 작년 뭐 12월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저게 저렇게 된 것은 안 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당시 제가 추론해 보면 그렇게 합의문을 써주긴 써줬는데 결국은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안 되게 하려고 제동을 걸어놓은 그렇죠.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나경원- 그러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펄쩍 억울하고 뛰면서 팔짝 뛰는 거죠. 합의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하니까 네. 지금 고소하겠다 이러는 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계속 합의는 반대예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저희 변혁도 이거는 그 반대하느라고 패트가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굉장히 기가 막힐 거예요. 네. 일단 이 의원님도 합의한 건 아니다 쪽에 무게를 나는 합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에 안 왜냐 계셨으니까. 없었지만 네. 제가 평소에 그 언행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쪽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저 비교섭단체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 아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비교섭단체.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이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며칠 전에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이 의원 종족수 늘리는데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이해찬 당대표도 유지라고 확실히 하시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 당론은 나왔죠. 유지라고. 네. 근데 심상정 이게 쉽지 않아? 아니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심상정 의원이 저걸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당은 이제 본인들이 받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네. 의석수가 적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자. 이제 원래부터 당론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 찍은 거에 비하면 의원 수가 덜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성이 훼손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의석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걸 하자는 이제 취지인데 지금 국민들이 뭐 70% 가까이가 이제 반대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저것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저기 의원수 정수 확대는 국민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확실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으로 그러니까 저기 진영이 나눴던 네. 사람들마저도 똘똘 뭉쳐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심상정 대표가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 모를 일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걸 하려면 현재 이제 다른 당이 다 반대하니까 저거라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하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보고요. 질문 하나만.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기자실 출입을 막는 훈령을 검토하다가 오늘 조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이건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허위 정보 기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을 위한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언론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판단을 바로 법무부가 해서 취지 통제를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언론에 저희도 많이 평생을 당하고 사는 피해자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어떤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죠. 그 정도로 언론의 횡포는 심합니다. 언론 앞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언론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법무부가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하면 개혁의 의지로 보이지가 않고 뭔가 은폐하고 편드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